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부탁드릴게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연애 시절 남편의 성실한 태도와 책임감 있는 모습에 끌려 결혼을 결심했어요. 처음 만날 때만 해도 그는 과묵하고 말수가 적은 편이었지만 그 속엔 진중한 무언가가 있다고 믿었거든요. 늘 한결같이 약속을 지키고 작은 일에도 책임을 다하려는 모습이 보여서 아, 이 남자라면 평생을 함께해도 되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결혼 후 저희 부부는 생활비는 공동으로 내고 그 외 개인적인 지출은 각자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그게 요즘 젊은 사람들처럼 합리적인 방식이라고 생각했어요. 서로의 경제적 자율성을 존중하고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시어머니의 간섭이었죠. 결혼 초반엔 시어머니도 저를 예뻐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저를 불러 앉혀놓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여자 시집 오면 그때부턴 시댁을 더 신경 써야 하는 거야. 친정은 네가 태어나서 이미 다 했으니 이제 그만 신경 써도 돼.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띵했지만 저는 애써 웃으며 넘겼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남편이 끄덕이면서 맞는 말이지. 나도 처갓집은 그냥 백년 손님 아니야. 나는 거기 가면 대접만 받으면 되는 거고 너는 시댁을 챙겨야 하는 입장이고 너는 시댁에선 손님이 아니잖아.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때 저는 진짜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어요. 아니 네가 백년 손님이면 나는 뭐야? 나는 시댁에 평생 하녀냐? 이런 말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지만 꾹 참았습니다. 화를 참고 집에 와서 친정 엄마한테 털어놨더니 엄마는 제 손을 꼭 잡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원래 다 그런 거야. 사위들은 당연히 백년 손님이지. 괜히 열 올리지 마. 그럴수록 네가 더 지치고 속상해져. 엄마는 세상을 오래 살아온 분이라 그런지 다 받아들이고 사는 게 익숙한 듯 했어요. 엄마 말에 속은 조금 누그러졌지만 제 마음 한켠엔 왜 그래야 하지? 하는 분노가 계속 피어 올랐습니다. 그 뒤로도 수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특히 명절 때가 되면 그 차별이 너무나도 뚜렷했어요. 시댁에 갈 때는 백화점에서 고급 한우 세트를 사서 들고 갔습니다. 남편이 당당하게 계산하면서 우리 부모님은 이런 거 드셔야 해 하며 생색을 냈죠. 하지만 제 친정에는 늘 시장에서 급하게 사는 과일 상자 혹은 수입산 소고기 몇 덩이로 떼었습니다. 제가 눈치를 주면 남편은 태연하게 말했죠. 네 부모님은 그런 거 크게 안 따지시잖아. 그리고 고기 맛도 잘 모르시더만. 괜히 허세 부릴 필요 있어? 실속 있게 드리면 되지. 아니, 실속은 왜 꼭 우리 친정에만 따져야 하는 건가요? 시댁은 체면이고 우리 집은 알뜰함인가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 마음속 불만을 확 폭발하게 만든 사건이 있었어요. 어느 해였는데 놀랍게도 시어머니와 친정 엄마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병원에 입원하게 되신 거예요. 그런데 남편의 태도가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겐 아무 망설임도 없이 1인실을 잡아드렸습니다. 우리 엄만 말수도 적고 예민한 사람이니까 혼자 계셔야 편해. 라면서요. 그런데 친정 엄마께는 4인실을 예약했습니다. 제가 이유를 묻자 남편은 능청스럽게 이렇게 말했어요. 장모님은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거 좋아하시잖아. 그러니까 4인실이 딱 맞지. 혼자 계시면 심심하실 거야. 남편은 그걸 아주 당연한 일처럼 말했고 시어머니 역시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 쳤습니다. 아유, 1인실 너무 심심하다. 나도 사부인처럼 4인실로 가고 싶은데. 아들, 엄마 옮길까? 아유, 며느리 눈치 보인다.
그렇게 몇 년 동안 크고 작은 차별과 불공평한 대우가 쌓여왔습니다. 명절이면 늘 차별적인 선물, 병원비를 쓸 때도 우리 엄마는 항상 뒷전, 친정에 가면 남편은 늘 팔짱만 끼고 앉아 대접만 받으려 하고 시댁에선 앞장서며 생색을 내고 저는 그 모든 장면 하나하나가 가슴속에 비수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그때까진 제 친정 엄마가 늘 참아라, 원래 다 그런 거다 라고 하셔서 억눌렀지만 제 안의 분노는 점점 더 커져만 갔죠. 이건 단순한 성격 차이도 습관 차이도 아니었어요. 그들의 가치관 속에는 아예 우리 친정은 무시해도 되는 집, 무조건 시댁이 우위라는 구도가 뿌리박혀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엄마의 생신이 다가왔습니다. 이게 아주 그냥 쐐기를 받게 되죠. 그 생신은 평소와 달리 더욱 특별한 의미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원래 저희 부모님은 생신 날짜가 같으셨거든요. 늘 두 분이 함께 한 상에 앉아 생일상을 받고 같은 케이크에 꽂힌 초를 나란히 불며 웃으시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1년 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어요. 무려 7년 동안 요양원에서 지내시던 아버지는 병세가 깊어져 결국 엄마 곁을 떠나셨죠. 엄마는 그 오랜 세월 동안 본인 생일이 되면 꼭 요양원에 들러 아버지와 함께 초를 불며 사진을 찍곤 하셨습니다. 몸이 아프신 아버지와 함께 웃으며 촛불을 끄던 순간이 엄마께는 삶의 의미였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되신 겁니다. 결혼 이후 단 한 번도 혼자 생일 케이크에 불을 끈 적이 없던 분이 이번엔 홀로 초 앞에 앉아야 하는 상황. 그 공허감과 쓸쓸함이 얼마나 깊을지 저는 감히 상상조차 하기 싫었습니다. 아버지가 계실 땐 아버지 요양원 근처에 작은 고시원방을 얻을 정도로 늘 함께 하시던 엄마였어요. 병실에서 오가는 대화, 작은 간식 하나를 나누는 일상마저도 엄마에게 보석 같은 시간이었죠. 그런 엄마가 맞이하는 첫 홀로 생신이니 저나 오빠는 그 어느 때보다 마음을 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진심을 다해 부탁했습니다. 제발 그날만큼은 웃는 얼굴로 있어줘. 그리고 엄마가 좋아하시는 꽃이라도 꼭 사와. 우리 모두가 힘들지만 그날은 기쁘게 웃으며 보내자. 저는 남편이 흔쾌히 알았다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좀 귀찮아 보이긴 했죠. 사실 큰 걸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비싼 선물도 필요 없고 그저 엄마가 좋아하시는 노란 프리지아 꽃다발 하나쯤이면 충분했어요. 그리고 자리에서 괜히 분위기 깨지 않고 한 번이라도 사위답게 웃는 얼굴을 보여주길 바랐습니다. 그런데 그날 엄마의 생신날 남편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녁에 가족들이 모이기로 했는데 남편은 오전부터 골프 모임이 잡혀 있었어요. 물론 저는 처음부터 불안했죠. 골프 모임이면 분명 술이 뒤따를 테니까요. 그래서 전날 밤에도 못을 박듯 당부했습니다. 제발 술 마시지 말고 시간 꼭 지켜서 와. 오늘은 그냥 하루만 우리 엄마 위해 사이 노릇 좀 해줘. 남편은 그때만 해도 멋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알았다니까. 끝나고 바로 갈게. 걱정하지 마. 그 말을 믿은 제가 바보였던 걸까요? 결국 남편은 골프 모임에서 술자리에 휩쓸려 엄마의 생신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날 저녁 엄마 집엔 저와 오빠 그리고 몇몇 친척들이 모였습니다. 작은 케이크 위에 꽂힌 초가 반짝였지만 엄마의 얼굴에는 미소와 쓸쓸함이 동시에 어려 있었습니다. 아버지 빈자리가 너무나 크게 느껴졌던 거죠. 저는 케이크를 자르며 애써 환하게 웃었지만 속으로는 끓어오르는 화를 억누르라 손끝이 달달 떨렸습니다. 남편이 자리에 앉아 있었다면 그나마 엄마 마음이 조금은 덜 허전했을 겁니다. 그런데 약속해 놓고 나타나지 않았다는 사실이 제 속을 후벼 팠습니다. 엄마는 혹시라도 제가 속상할까봐 괜찮다, 됐다, 사이도 바쁜가 보지 뭐 하며 저를 달래셨습니다. 그 말에 오히려 눈물이 치밀었죠.
그날 밤 저는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집에 들어가 보니 남편은 거실 소파에 대자로 뻗어 자고 있었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을 했고 옷도 제대로 벗지 않은 채 구겨진 차림으로 쓰러져 있더군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속에서 쾅 하고 무언가 터져버렸습니다. 엄마 생신날 저는 케이크 앞에서 억지로 웃고 있었는데 남편은 친구들이랑 술잔 부딪히며 배를 잡고 웃고 있었겠죠.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억누르다 못해 터져나오는 분노로 그를 흔들어 깨웠죠. 일어나. 당장 눈 뜨고 일어나. 아, 왜 그래? 아직 아침인데. 저는 참다 못해 소리쳤습니다. 당신 제정신이야? 전화 왜 안 받아? 내가 부탁했지. 이번엔 좀 지켜달라고 했잖아. 엄마 좋아하시는 꽃이라도 꼭 사오라고 했잖아. 그게 그렇게 어려웠어? 남편은 잔뜩 짜증이 묻은 목소리로 저를 쳐다보더니 뻔뻔하게 대꾸했습니다. 아, 진짜 왜 그래? 나 어제 접대한 거잖아. 모임 있던 거 알았으면서 술도 안 깨는데 아침부터 사람 잡네? 엄마 생신이었어. 당신도 알고 있었잖아. 그러자 남편은 한숨을 푹 쉬며 믿을 수 없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알았지, 알았다고. 그런데 내일이 더 중요한 거 아니야? 나도 바쁘다고. 그리고 꽃다발? 그거 한 10만 원 하는 거 아니야? 내가 꽃 같은 데 돈 쓰는 거 얼마나 싫어하는데 당신 알잖아. 그런데 그 뻔뻔한 입에서 나온 다음 말이 더 가관이었죠. 야, 좀 알아서 하자. 니네 집은 네가 좀 알아서 해. 벌어먹고 살기 바쁜 남편 좀 잡지 말고, 어? 여보, 당신 기억 안 나? 장인어른 돌아가셨을 때 나 10만 원 했어. 나 이런 사람이야. 그런데 꽃값으로 10만 원? 아, 야, 장난해? 뭐 그리 대단한 생일이라고 난리야. 그 순간 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그래요, 잊고 있었습니다. 그 깊은 슬픔 속에서 남편은 고작 10만 원을 내고는 그것마저 생색을 냈던 사람이었습니다. 시댁 쪽에서는 한 푼도 내지 않았죠. 아들이 다 하니까 따로 안 내도 된다는 논리였죠. 그때 너무 정신이 없어서 따질 겨를도 없었지만 이렇게 다시 꺼내들며 마치 당연하다는 듯 자기 합리화하며 말할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애써 눌렀습니다. 하지만 억눌러도 목 끝까지 차오르는 우라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어요. 알아서 하라고? 그래, 네 말대로 알아서 하자. 근데 기억은 해도 네가 그렇게 자랑하는 10만 원, 그거 우리 아버지 마지막 가시는 길에 던진 거야. 너 그걸 자랑이라고 지금 입에 올리니? 그걸 핑계라고 되는 거야? 남편은 순간 움찔했지만 이내 고개를 획 돌리며 TV 리모컨을 집어 들었습니다. 아, 또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여? 난 솔직했을 뿐이야. 솔직한 게 죄야? 그리고 좀 제발 나 신경 좀 안 쓰게 해주라. 어? 야, 네 가족은 네가 좀 챙겨. 그럼 되잖아. 사실 저는 그동안 수도 없이 참아왔습니다. 명절이면 시댁엔 백화점 한우, 친정의 시장 과일, 시어머니 이번 때는 1인실, 우리 엄마 이번 때는 4인실. 시댁에서 먼저 지갑을 꺼내 생색내던 남편이 친정에선 모른 척 고개를 돌리던 모습까지 그 모든 불공평을 꾹꾹 눌러 담고 엄마가 속상해 하실까봐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늘 말씀하셨어요. 이혼은 절대 안 된다. 웬만하면 참고 살아라. 네가 화내면 네가 손해다. 그 말에 저도 참으려 했습니다. 엄마가 살아 계시는 동안만이라도 엄마가 속상해하지 않게 내가 버텨야지. 그렇게 마음 다잡으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달랐습니다. 엄마의 생신, 그것도 아버지가 떠난 후 처음 맞이하는 날이었는데 그 소중한 자리를 남편은 술자리에 팔아 넘겼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술이 찌든 얼굴로 뻔뻔하게 내 일이 더 중요하다. 10만 원 냈다. 라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죠. 아, 이 인간은 변하지 않는구나. 그날 이후 저는 남편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 사람은 나의 남편이 아니라 내 인생을 갉아먹는 짐덩이일 뿐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인간에게 내가 받아온 서러움을 똑같이 돌려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이다 같은 복수를 보여줄 수 있을까? 밤마다 생각의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마음 깊숙이 단단하게 다짐했죠. 그래, 내가 똑같이 돌려주겠다. 기회만 와라. 네가 말한 그 알아서 하라는 말 내가 그대로 갚아주겠다. 그날부터 집안에서 저는 남편이 말한 그 철책을 몸소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세탁기를 돌릴 때 제 옷만 따로 빨아 넣었습니다. 남편의 와이셔츠와 양말, 속옷은 그대로 세탁기에 쌓여갔죠. 밥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 밥만 고슬고슬하게 찌어 따뜻한 반찬과 함께 먹었고 남편 몫은 없었습니다. 그는 결국 컵라면이나 배달치킨으로 끼니를 때워야 했죠. 심지어 분리수거 할 때도 제가 먹고 마신 것만 따로 내다 버렸습니다. 남편의 캔, 남편이 시켜먹은 치킨 상자는 그대로 현관 앞에 쌓아두었죠. 남편은 처음엔 비웃듯 말했습니다. 유치하다 진짜. 당신 뭐야? 유치원생이야? 이렇게까지 해야 속이 풀리냐?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오히려 태어난 얼굴로 제 밥상을 차려 앉았죠. 당신이 원해서 알아서 하는 거잖아. 난 지금 당신이 말한 대로 나한테 바라는 대로 실천 중인 거야. 남편이 씩씩대며 방에 들어갔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시댁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주버니가 회사에서 큰 승진을 했다는 소식이었죠. 시어머니는 세상 자랑스러운 듯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예, 큰애가 승진을 했어. 아이고, 얼마나 대견한지 몰라. 애가 이혼하고 한동안 정신 못 차리더니 결국 이렇게 자리 잡았네. 이럴 때 파티를 제대로 해야 하지 않겠니? 네가 좀 준비해줘야겠다. 잠자코 듣고 있으니 시어머니는 메뉴부터 장소까지 하나하나 읊으셨습니다. 고기도 좀 준비하고 전이랑 잡채도 하고 과일은 꼭 백화점에서 사와. 그 정도는 해야 우리 아들 면서지. 안 그러니? 그리고 우리 집에서 한다. 제사는 물론이고 시어머니 생신, 심지어 아주버니가 이혼 후 맞은 첫 생일까지 모두 제가 도맡아 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단 한 번도 제 노동에 대해 고맙다, 수고했다 이런 말조차 들은 적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죠. 한참만 혼자 떨어대던 시어머니는 200만 원을 제게 보내겠다고 그러면서 그 돈으로 음식을 넉넉하게 고급지게 준비하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평소엔 그렇게 돈 없다 힘들다 하시던 분이 아주버니 승진 파티라고 200만 원을 쿨하게 주시다니 순간 헛웃음이 나왔죠.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스친 생각은 단 하나였습니다. 네, 노동력 값이네. 저는 그 돈으로 장도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백화점에서 가서 눈여겨보던 가방 하나를 덥석 샀습니다. 포장을 풀고 가방을 어깨에 걸어보니 이상하게도 속이 다 시원해졌죠. 그래, 내가 이 집에서 해온 노동값이라고 치자. 그동안 내가 제사상에 올린 반찬값, 내 손목 아픈 값, 내 마음 다친 값까지 이거면 택도 없지만 그냥 그렇게 치자. 전 오히려 후련한 마음으로 그날을 보냈습니다. 승진 파티 하루 전날 남편이 다급하게 묻더군요. 아니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내일이 형 승진 파티인데 왜 아무 준비도 안 해? 장은 봤어? 내가 왜 해? 나 안 할 건데? 뭐라고? 엄마가 돈 줬잖아. 그 돈으로 준비하라고. 지금 이게 무슨 소리야? 아, 그 돈? 가방 샀어. 보니까 내가 그동안 니네 집을 해주고 돈 한 푼 못 받았더라고. 그래서 이번에 몰아서 받은 걸로 치려고. 물론 너무 싸게 쳐준 거지만 말이야. 너 미쳤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엄마가 얼마나 기대하고 있는데. 왜? 맨날 나만 참아주고 나만 해야 하는데. 나는 니네 집 일 수십 번도 더 했어. 제사도 생일도 파티도 다. 그런데 그때마다 돈은커녕 고맙단 말도 못 들었어. 이번엔 내가 내 노동값 챙긴 거야. 불만 있으면 네가 알아서 해.
야, 나도 말해줄까? 좀 알아서 하자. 어? 나 니네 집 일로 신경 좀 안 쓰게 해주라. 어? 좀 제발 부탁이다. 결국 승진 파티 날 저는 가지 않았습니다. 남편 허겁지겁 자기 돈으로 200만 원을 마련해 시어머니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는 제가 산 가방을 들고 나가더군요. 그 뒷모습을 보는데 진짜 웃음밖에 안 나왔습니다. 저 일이 있고 난 뒤 남편은 저에게 당한 게 분한 듯 은근슬쩍 복수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제가 대수롭지 않게 넘길 정도였지만 갈수록 노골적이고 치졸해졌죠. 가장 먼저 손을 댄 건 얼마 전 구입한 자동차였습니다. 고급 수입차 한 대를 들여놨는데 사실 그 차는 남편이 골라서 산 거였습니다. 제 명의로 구입을 했는데 남편은 회사 접대며 친구들과 골프 갈 때며 저보다 훨씬 더 많이 그 차를 몰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툭 이런 말을 내뱉더군요. 나 이제부터 그 차 할부 이자랑 원금 안 낼 거야. 어차피 네 명의잖아. 네가 알아서 해. 그리고 차 안 타려고. 그래, 알았어. 내가 알아서 할게. 자동차 할부를 끊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에 생활비를 끊겠다고 했습니다.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 너도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해주는데 내가 생활비를 낼 이유가 없잖아? 우리 같이 살긴 하는데 뭐 너도 알아서 벌잖아. 그러니까 앞으로 생활비는 없어. 혹시라도 불만이면 난 그냥 엄마 집에 들어가 살면 돼. 엄만 나 언제든 받아줄 거거든. 그래? 그럼 가. 아예 가버려. 아니, 그 전에 우리 그냥 이혼하자. 야, 너 이제야 본색 드러내는구나. 이혼하고 싶은데 그동안 일부러 버틴 거야? 다 계획한 거지? 그래, 맞아. 네 마음대로 생각해. 본색이든 계획이든 그게 중요하냐? 그냥 더는 못 살겠다고. 야, 미정아, 얘 후회할 짓 하네. 어차피 엄마도 너 안 본다고 했어. 아직도 형 그 일 때문에 얼마나 속상해하는데 이혼? 야, 내가 바라는 바다. 나도 이젠 자유를 찾고 싶다. 너처럼 독한 애랑은 못 살겠어. 좋아. 그럼 이혼해. 지금 당장 하자. 어쭈, 뭐 믿는 구석이라도 있나 보네? 너 금방 파산해. 네 월급으로 그 차 할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 네가 내 덕 얼마나 받는지 알아? 이혼하면 곧 무너질걸? 야, 너 뭘 알고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파산? 내가 왜 파산을 해? 월급 말고도 따박따박 새 들어올 텐데. 새? 뭐, 무슨 소리야? 저는 여유 있게 대답했죠. 네가 그렇게 알아서 하라고 했던 우리 친정에서 말이다. 오빠가 양보해줘서 엄마 그 꼬마 건물을 내가 받기로 했거든? 근데 너랑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명의 이전을 차일피일 미뤘는데 부부 상태에서 명의 이전하면 내가 너한테 줘야 하잖아. 혹시나 그런 불미스러운 일을 피하려고. 그러니까 남의 편 새끼야. 내 걱정은 하지 마. 난 내가 알아서 하니까 네 앞길이나 걱정해. 뭐라고? 그 건물 네가 받는다고? 그거 완전 알짜배기잖아. 월세 꼬박꼬박 들어오는 건데. 오, 그건 또 알았네. 참 기회주의자다. 평소에 친정은 남의 집이라고 하더니 건물 이야기가 나오니까 눈이 번쩍 뜨이네? 야, 그건 아니지. 우린 부부잖아. 네가 어찌되었든 받는다면 내 지분도 있는 거라고. 내 목도 있는 거잖아. 목 좋아하네. 네 지분은 없어요. 제발 좀 지분거리지 말래? 그래, 솔직히 말할게. 내 인생 가장 큰 실수는 너랑 결혼한 거고, 가장 큰 성과는 오늘 너한테 이혼하자고 말한 거야. 알아듣겠니? 난 더는 못 산다고. 너 우리 엄마 생신날 골프 치러 갔을 때부터 이미 끝이었어. 아니, 그 전부터. 내 친정을 무시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난 너랑 이혼을 생각했어. 그걸 아직도 모른다면 넌 사람이 아니지. 잘못했어. 앞으로는 고칠게. 새 사람이 될게. 다시 시작하자. 어?
세 사람은 다른 여자한테나 되라고 하고요. 나는 필요 없습니다. 네 엄마가 나한테 화났다며. 무서워라. 그런데 나는 니들한테 질렸거든? 화난 게 아니라 지긋지긋해. 그러니까 저기 아저씨, 이제 그만합시다. 알아서 합시다. 우리 서로 갈 길 가자고요. 네? 결국 우리는 이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매달렸지만 제 마음은 이미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이혼 후 저는 친정에서 증여받은 꼬마 건물 덕분에 따박따박 월세가 들어옵니다. 제 월급까지 더하니 생활은 넉넉하고 엄마께도 아낌없이 돈을 쓰며 효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집 안에서 시시콜콜 각 세우지 않고 불공평에 분노하지 않고 편안하게 웃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아직도 남편이 연락을 해옵니다. 잘 지내냐? 보고 싶다. 다시 생각해보자. 따위의 문자를 보내지만 저는 단 한 줄도 답하지 않습니다. 읽지도 않고 그냥 씹어버립니다. 왜냐고요? 소중한 건 잃어버리고 나서야 깨닫는 법이거든요. 그 인간은 이제 알겠죠. 제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하지만 때는 이미 늦었다는 걸. 내 인생 최대의 실수는 너랑 결혼한 거였고 내 인생 최고의 성과는 너와 이혼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너는 그냥 과거에나 살아. 지금까지 들어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대신의 장미였습니다.